저는 병든 인간입니다. 저는 심술궂은 인간입니다. 매력 없는 인간입니다. 이 불편한 고백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톡백입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 최적화된 현대인의 우울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세기 서양 철학을 뒤흔든 가장 짧고 기이한 고백으로 평가받습니다. 1864년 출간된 이 얇은 소설은 서사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지만 니체, 사르트르, 까미 같은 대가들이 씨름해야 했던 현대 실존주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근대적 인간 내면 깊은 곳, 누구도 직시하려 하지 않았던 모순을 끄집어낸 익명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지하로부터의 수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을 쓴 배경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이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에 세워진 수정궁은 인간 이성과 기술 승리의 상징이었죠. 1860년대 러시아에는 과학과 이성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체르니셰프스키가 주장한 합리적 이기심은 완벽히 설계된 사회공학을 통해 무결점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한 자유를 택할 것인가? 수정궁의 논리는 빛과 질서, 즉 자연 법칙과 합리성에 기반합니다. 2 더하기 2는 항상 예외 없이 쌓이며 인간은 계산표처럼 작동하는 피아노의 건반과 같다고 보았죠. 하지만 어둠과 균열에 기반한 지하인의 반항은 칸트적 자율과 고유한 의지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2 더하기 2가 5가 될 수 있다고 우길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지하인은 심지어 수정궁의 혓바닥을 내밀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약자의 분노가 내면으로 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치의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굴욕과 무력감, 즉 40세 퇴직 관리가 겪는 현실 같은 자극은 분노를 왜곡시킵니다. 니체가 분석한 심리 구조인 느상티망, 즉 직접적 복수가 불가능해 분노가 내면화되는 현상이죠. 결국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 두꺼운 피부를 가진 자들의 천박한 행복보다 아프게 느끼는 나의 고통이 더 고등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위로이자 동시에 자기 기만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의식적인 것은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과잉의식의 함정이죠. 우리는 어떤 자극에 반응하려는 행동의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내 그 동기를 분석하고 이 욕구가 정당한가, 이것이 자유로운 선택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분석을 다시 분석하는 해결적 자기의식의 폭주, 즉 무한 후퇴에 빠져 결국 행동마비에 이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이 지점이야말로 가장 명석한 자들이 가장 불행해지는 곳이며 현대 심리학의 반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타자의 시선 앞에서 자아가 붕괴하는 경험도 지하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리자와의 만남에서 지하인은 진심을 구하러 온 리자 앞에서 도망칩니다. 진심을 요구받는 순간 자신이 구축한 자기 기만의 연극이 무너짐을 느낀 것이죠. 이는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대타 존재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자의 시선은 나를 대상화하고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지하인은 타인을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20세기 실존주의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목적이 없기에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마비 상태를 역설했죠. 알베르 까미는 부조리를 논했습니다. 세계가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만 침묵하는 세계와의 불일치에서 오는 고통이죠. 쉐렌 키르케고르는 미학적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쾌락과 자기 연출에 집착할수록 더 깊어지는 공허의 악순환입니다. 이 모든 사상이 바로 지하의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지하인의 언어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열된 언어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취소하고 정정하고 반박하는 서술 구조를 보입니다. 이는 바흐친이 말한 다성성, 즉 한 인물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타협 없이 충돌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오스틴의 언어행위론에 따르면 언어는 단순한 사실 서술이 아닙니다. 지하인에게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구성하고 독자를 공격하며 동시에 방어하는 치열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자유와 책임의 무게에 대한 신학적 도박을 시도합니다.
인간이 완벽히 계산 가능한 기계라면, 즉 알고리즘적 예측 가능성에 갇힌다면 도덕적 책임도 죄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하인의 극단적인 반사회성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방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는 칸트의 목적의 왕국과도 교차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지하인의 사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하인의 함정이 자아의 과잉 집중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답은 계산할 수 없는 타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개방과 공감에 있습니다. 죄와 벌의 소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알료샤가 보여준 살아있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놀랍게도 1864년에 이 경고는 21세기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수정궁이 완성된 것이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욕망을 최적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다음에 볼 영상과 구매할 물건을 정확히 지시할 때 우리는 지하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계산표 안의 피아노 건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현대인들이 스스로 갇힌 거대한 지하실과 같습니다. 좋아요 숫자의 자존감이 흔들리고 전시된 감정과 진짜 감정 사이에서 자아는 분열합니다. 댓글창에서 낯선 타인에게 분노를 퍼붓는 행위는 현대의 르상티망이죠. 자신의 불행을 공들여 서술하고 전시하며 위안을 얻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하인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최적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일탈을 통해 자신이 예측 불가능함을 증명하려는 지하인의 충동은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치함 속에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합리적인 계산을 초과하며 그 초과야말로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존재하는 증명입니다. 지하인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직시하기 힘들지만 결코 눈을 뗄 수 없는 거울 말입니다.